우리가 많은 숫자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는 그 숫자들을 하나의 값으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시험 점수, 사람들의 키, 지역의 집값, 자동차의 속도처럼 데이터가 많아지면 모든 값을 하나씩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주 사용하는 값이 평균, 중앙값, 최빈값입니다. 모두 데이터를 대표하는 숫자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산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대부분 하나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키가 다르고 집마다 가격이 다르며 같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도 속도가 모두 다릅니다. 제품의 무게나 배송 시간처럼 반복해서 관측하는 값도 매번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값이 몇 개뿐이라면 하나씩 확인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수백 개나 수천 개가 되면 전체적인 특징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숫자를 하나의 값으로 압축해 설명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대체로 어느 위치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값을 중심 경향값 또는 쉽게 대표값이라고 부릅니다. 대표값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간단히 요약하고 다른 집단과 비교하며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가 쉬워집니다. 다만 하나의 숫자가 데이터 전체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중심 경향값은 평균, 중앙값, 최빈값입니다. 먼저 각각의 기본적인 의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균은 모든 값을 더한 뒤 데이터의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계산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체가 함께 만든 균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값은 데이터를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순서대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값입니다. 중앙값에서는 개별값의 크기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최빈값은 데이터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값입니다. 값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값 모두 데이터의 중심을 보여주지만 평균은 값의 크기, 중앙값은 순서, 최빈값은 나타난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을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모은 뒤 똑같이 다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화면처럼 네 사람이 서로 다른 수의 피자 조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피자를 모두 가운데에 모은 뒤 네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면 각 사람이 받게 되는 양이 평균입니다. 따라서 평균은 단순히 숫자들을 크기 순으로 놓았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값이 아닙니다. 모든 값의 총합을 이용해 만들어진 균형점입니다. 실제 데이터 안에 평균과 정확히 같은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자녀 수가 1.4명이라고 해도 실제로 1.4명의 자녀를 가진 가정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균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값을 계산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하거나 서로 다른 집단을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의 지출 수준, 여러 학급의 시험 성적, 여러 날의 전력 사용량처럼 모든 관측값을 종합해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하고 싶을 때 평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균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 회귀 분석 같은 후속 통계 분석의 기초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다만 모든 값을 똑같이 취급해도 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관측값마다 정확도나 신뢰도가 다르다면 단순히 같은 비중으로 평균을 내는 것보다 신뢰도가 높은 값에 더 큰 비중을 주는 가중평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은 집단의 전반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값이지 집단의 전체 합계나 규모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을 해석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사례가 소득이나 연봉입니다. 어느 학과가 졸업생의 평균 연봉이 10억 원이라고 홍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졸업생이 10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졸업생 9명은 일반적인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고 한 명의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매우 큰 수입을 얻고 있다면 어떨까요? 스포츠 스타 한 사람의 수입이 전체 합계를 크게 높이면서 평균 연봉도 오른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평균 계산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균을 보통 졸업생이 실제로 받는 연봉이라고 해석한 것이 문제입니다. 평균은 가장 평범한 사람의 값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가 함께 만든 균형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매우 큰 값에 평균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때 살펴볼 수 있는 값이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을 구하려면 먼저 데이터를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순서대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값을 찾습니다. 데이터가 홀수개라면 정확히 가운데 있는 하나의 값을 사용합니다. 데이터가 짝수개라면 가운데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사용합니다. 중앙값은 전체 데이터를 절반으로 나누는 위치입니다. 데이터의 절반은 중앙값보다 작거나 같고 나머지 절반은 중앙값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가장 끝에 있는 값이 매우 커지더라도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면 가운데 위치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값은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에 비교적 덜 흔들립니다. 집값은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를 이해하기 좋은 사례입니다. 화면에는 비슷한 가격의 일반 주택 여러 채와 가격이 매우 높은 초고가 주택 한 채가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은 전체 가격의 합계를 크게 높이기 때문에 평균 집값을 상당히 끌어올립니다. 평균만 보면 이 지역의 일반적인 주택도 상당히 비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가격순으로 세워 가운데 위치한 주택을 찾으면 중앙값은 대부분의 주택이 형성하고 있는 가격대에 더 가깝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주택 가격을 모두 반영한 전반적인 수준을 알고 싶다면 평균이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주택이 가격순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중앙값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평균과 중앙값 중 하나가 항상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질문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중앙값은 극단적인 값에 덜 흔들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앙값이 언제나 평균보다 우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화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값이 크게 증가해도 데이터의 순서가 그대로라면 중앙값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값이 증가하면 모든 값의 합계, 즉 집단 전체의 규모는 크게 달라집니다. 중앙값만 보고 있다면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전체의 매출, 가구 전체의 소득 합계, 국가 전체의 생산 규모처럼 모든 값의 크기가 중요한 문제에서는 평균이나 합계가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값은 극단값을 제거한 더 좋은 평균이 아닙니다. 순서를 기준으로 가운데 위치를 보여주는 별도의 대표값입니다. 세 번째 대표값은 최빈값입니다. 최빈값은 데이터에서 가장 자주 나타난 값입니다. 화면은 신발 가게의 재고 사례를 보여줍니다. 신발 사이즈별로 판매량이 다르고 특정 사이즈가 가장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신발 가게 주인이 다음 달 재고를 준비한다면 평균 신발 사이즈보다 실제로 가장 많이 팔린 사이즈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평균은 소수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실제로 판매하지 않는 사이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판매 횟수가 가장 많은 265mm가 최빈값입니다. 최빈값은 데이터 전체의 균형점도 아니고 순서상의 가운데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가 또는 관측값이 가장 많이 몰린 위치를 보여줍니다. 최빈값의 중요한 장점은 숫자가 아닌 데이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색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흰색, 검은색, 파란색을 숫자로 더한 뒤 평균을 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판매된 색상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기 메뉴도 마찬가지입니다. 햄버거와 피자, 샐러드의 평균을 구할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이 주문된 메뉴는 찾을 수 있습니다. 차종이나 토지피복처럼 종류로 구분되는 자료도 평균이나 중앙값보다는 최빈값이 더 적합합니다. 이처럼 최빈값은 숫자의 크기보다 어떤 유형이 가장 흔한지를 알고 싶은 문제에서 유용합니다.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자료에서도 대표적인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최빈값의 강점입니다. 최빈값은 언제나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 왼쪽처럼 가장 높은 봉우리가 하나라면 최빈값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화면 오른쪽처럼 비슷하게 높은 봉우리가 두 개라면
최빈값이 두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발 가게에서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가 모두 많이 팔리고 중간 사이즈는 적게 팔린다면 가장 많이 팔린 사이즈가 두 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집단이 데이터에 섞여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만 봉우리가 두 개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두 집단이 섞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가 만들어진 배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값이 한 번씩만 나타나는 것처럼 빈도 차이가 거의 없다면 실질적으로 뚜렷한 최빈값을 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데이터의 평균, 중앙가, 최빈값을 모두 적용해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차량의 속도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차량의 속도를 빠짐없이 반영해 전체적인 균형점을 알고 싶다면 평균을 사용합니다. 질문은 전체적으로 차량들이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가? 가 됩니다. 차량을 속도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차량의 속도가 궁금하다면 중앙값을 사용합니다. 가장 많은 차량이 어떤 속도로 달렸는지가 궁금하다면 최빈값을 사용합니다. 데이터는 동일하지만 질문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 중앙가, 최빈값이 서로 다른 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표값은 계산하기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은 내용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평균, 중앙가, 최빈값을 함께 비교하면 데이터의 모양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왼쪽처럼 하나의 중심을 기준으로 비교적 대칭적인 분포에서는 평균과 중앙가, 최빈값이 비슷한 위치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운데처럼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진 단봉 분포에서는 일부 큰 값이 평균을 오른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경우 흔히 최빈가, 중앙가, 평균의 순서로 위치합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며 모든 데이터에서 반드시 성립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오른쪽처럼 봉우리가 두 개라면 최빈값도 여러 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대표값의 관계는 분포의 형태를 짐작하게 해주는 단서가 됩니다. 그러나 대표값만으로 분포의 모양을 완전히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그래프와 원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값을 해석할 때 자주 생기는 오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평균은 가장 흔한 값이 아닙니다. 평균은 모든 값이 만든 균형점이고 가장 흔한 값은 최빈값입니다. 둘째, 중앙값이 언제나 평균보다 더 현실적인 것도 아닙니다. 데이터가 비교적 대칭적이라면 평균과 중앙값은 비슷할 수 있고 모든 값의 크기나 전체적인 수준이 중요하다면 평균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빈값은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최대 빈도를 가진 값이 여러 개라면 최빈값도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값 하나만으로 데이터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의 분포와 퍼짐, 관측값의 개수, 자료가 만들어진 배경과 분석 목적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평균, 중앙가, 최빈값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값을 반영해 하나의 균형점을 알고 싶다면 평균을 생각합니다. 이때의 질문은 전체를 똑같이 나누면 얼마인가? 입니다. 극단적인 값에 덜 흔들리는 가운데 위치를 알고 싶다면 중앙값을 생각합니다. 이때의 질문은 값을 순서대로 세웠을 때 가운데는 어디인가? 입니다. 가장 흔한 값이나 유형을 알고 싶다면 최빈값을 생각합니다. 이때의 질문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평균과 중앙가, 최빈값은 서로 경쟁하는 대표값이 아닙니다. 같은 데이터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어떤 대표값이 가장 좋은지를 먼저 묻기보다는 내가 이 데이터를 통해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질문이 정해지면 적절한 대표값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